프리한 여자들의 OTT Free Talking.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Free Talking.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42회 시작합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은중과 상현인데요. 1982년생인 두 사람이 1992년에 만나 10년을 주기로 사교와 절교를 반복하며 서로 좋아했던 것만큼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만큼 미련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극적인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뭔가 잔잔하게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할 오토녀 소개하겠습니다. 은중이처럼 인기가 많고 사랑스러운 분이죠. 블리블리 효블리. 네, 안녕하세요. 효블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워밍업 맨날 하는 거, 매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블리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네, 최근에 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또 수가 신작을 없다. 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러 갔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다뤄야 되겠네. 네, 너무 이제 저는 재밌게 봤었고 초반에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재밌게 빠르게 전개되는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40, 50대들의 공포영화다. 네, 의미심장하네요.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멜로영화다. 그리고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다큐영화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잔인하고 풍자적이고 그런 블랙 코미디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다양한 장르로 느끼는 재미가 있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소재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이미 저는 좋은 영화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꼭 봐야 되겠네요. 왜요? 네. 왜 고민하셨죠? 뭐 평이 좋은 쪽을 좀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좀 속상하던데 좀 내려치기 아닌가. 이게 너무 이전 작품 특히 헤어질 결심 저희도 재밌게 봤고 녹음도 할 만큼 네, 저희 이거 다뤘었죠. 네, 다뤘었는데 그때 너무 잘 만드셔서 그 기대와 감동을 잊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가 근데 이건 좀 다른 영화고 이 영화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어쩔 수가 없다. 저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대부를 극장판 이번에 새로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갱스터 영화를 안 좋아해요. 마피아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서 기대 없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전에 TV에서 봤었어요. 근데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갔는데 근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렇죠. 명작은 네. 명작인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뿌리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파생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훌륭하게 잘 봤고 여러분도 이제 대부2도 곧 또 같이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보러 갈 생각인데요. 저도 그렇게 영화관을 요즘에 좀 옛날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럼 요걸로 내가 사는 것 대체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걸 준비해 왔는데, 네, 그거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효블리가 은중과 상현을 추천하셨는지 추천사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웰메이드다. 네, 웰메이드 드라마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요.
은중과 상현을 보는 동안에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연기도 뛰어나고 감정 묘사도 좋고 대사들도 깊이 있고 참 훌륭했다. 이게 단숨에 제가 주말에 봤었는데 15화까지 제가 쭉 달렸거든요. 진짜? 네. 오. 그래서 계속 다음 편을 이어가면서 거슬리는 거 없이 재밌게 즐긴 드라마였습니다. 일종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항상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메시지에 대한 뭐 풀이도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고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누구 때문에 어떤 뭐 제약이 있어서 내가 그때 뭐 그랬고 이런 선택을 했고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자기 기만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다. 네, 그래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 괴로우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역시 훌륭한 추천사. 믿을 만한 추천사. 네, 좋습니다. 이 연출을 사랑의 이해 우리가 네. 또 한번 다뤘었잖아요. 사랑의 이해를 연출하신 조영민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작가가 송혜진 작가라고 단편 영화 안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그런 단편 영화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약간 이 안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그 제목이 은중과 상현하고도 좀 맞지 않나. 누군가를 안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좀 빠져 계신가 보네요. 아, 그런가 봐요. 그게 또 거의 비슷하게 네. 이런 내용을 하신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박지현 배우가 천상현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 배우는 사실 처음 인지했어요. 이전에는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이영애 배우를 좀 닮긴 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청백한 피부톤 뭐 이런 게 그리고 이목구비도 약간 닮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훨씬 더 배우로서 마스크가 더 좋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믿고 보는 우리 김고은 배우님 네. 무슨 역할을 해도 딱 부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김상학 역할을 한 김건우 배우를 네. 어디서 봤지? 막 이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더 글로리의 네. 그 손명호 역으로 네. 완전 다르니까요.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주요 배우 역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고고고. 고고. 네. 예, 은중은 드라마 작가인 것 같은데요. 담당 PD가 천상현 대표를 아느냐고 묻자 뭔가 떨떠름합니다. 영화사 제비의 대표인 상현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 류은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중은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죠? 네. 그러게요. 이제 분명 절교했고 서로에게 악감정만 있는 상태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본인을 말을 하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중에게는 잊고 싶은 사건과 존재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성공도 꼴보기 싫고 그런 친구를 미워하고 있는 나를 고맙다고 한다고? 왜? 이것들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그러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니까 좀 황당했는데요. 은중은 상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인생에서도 사실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현과의 일을 써둔 글이 이미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상현이 은중의 학교로 전학으로 온 1992년 초등학교 시절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은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좀 살아가는 그런 집안 환경이고 그와 달리 상현은 아버지가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고 그리고 오빠는 완전 수재고 자기도 수재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은중보다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 은중의 엄마가 우유 배달 이제 영업을 위해서 새로 이사 올 집을 청소를 미리 해주잖아요. 그러게 먹고 살기 힘들어. 나 진짜 너무 짠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때 저는 좀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은중이 엄마한테 엄마 방에도 화장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화장실이 2개라는 사실에 아주 놀랍니다. 아마도 자기 집은 주인집과 공동으로 쓰는 푸세식 화장실이어서 아무래도 좀 놀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때 은중이 스티커를 꺼내서 너는 참 좋겠다라고 써서 이렇게 옷장에 붙여두잖아요. 그래서 이 너는 참 좋겠다가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은중이 상현과의 일을 회상하는 와중에 상현이 찾아와서 자신이 곧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자기가 이제 존엄사 조력 사망을 위해서 스위스로 동행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1화였거든요, 이게. 네. 1화 끝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큰 주제를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를 지금 던진다고? 그쵸. 이제 미끼를 던진 것이고 이때부터 이화를 안 볼 수가 없죠. 무슨 그쵸. 상황이지? 막 이렇게 쫓아가게 되잖아요. 네. 아니 그 상현이 그러면 그 시상식 때의 발언이 빌드업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 이게 시작 물꼬를 그렇게 튼 거잖아요. 아주 제대로 제작사 대표답게 빌드업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날은 세무사가 찾아와서 130억 상당의 건물을 상현이가 은중이한테 준다면서. 그러니까 안 갈 수 없게 자꾸 던지는데 은중 그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죠 또. 네, 아니더라고요. 열받는 거예요, 은중은. 그렇지. 상현이는 자기처럼 생각하고 하나씩 빌드업을 하지만 쉽사리 넘어오지 않죠. 네. 그래서 은중은 뭐 월세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월세 수익이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앞서 써놓았던 상현이에 대한 글을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11살의 은중과 상현의 시절로 돌아가는데요. 반장이었던 상현이 자습 시간에 이제 떠들게 된 은중의 손바닥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상현은 자신이 때린 사람이 은중이라는 사실도 까먹어버려요.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난 때린 친구를 기억 못한다는 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야. 장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네. 뭐 그런 장면이 여러 번 있었겠죠. 네, 은중이만 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떠들었을 때 때렸다. 아, 그러네. 그랬겠죠. 그래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은중은 근데 너무 이제 억울한 거지. 그렇죠. 창피하고 화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다 또 이유가 있어. 떠든 이유가. 억울해 지금. 억울해. 그래서 막 피고할 때 상현이만 집중 공격한다는 하는 등 되게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상현은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현의 엄마는 은중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윤현숙 선생님이었고 아버지가 없는 은중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정말 말 그대로 은사님이었어요. 고마우신 선생님. 막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막 고마웠던 선생님들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 드라마에서 참 재밌었던 포인트는 다 누구나 겪었을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맞아. 처음부터 이제 그 상현과 은중의 어떤 상반된 가정 환경 여러 가지 뭐 성격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상현이는 아파트에 살잖아요. 자기 방이 있어. 그치. 예, 그래서 각자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각자 방에서 생활하고 가끔 거실에 뭔가 모이거나 식사할 때만 시간을 공유하는데 은중이는 단칸방에 살잖아요. 그치, 같이 자지. 단칸방. 일상의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내 방이 있고 좀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 더 뭐라고 할까 알찰 것만 같은데 더 행복할 것만 같지만 외롭지. 이 외로워하는 건 상현이고 더 정서적 행복감을 느끼는 건 은중이란 말이에요. 물론 은중이는 지금 아파트가 부럽긴 하지만 부럽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상현이는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은중이는 엄마랑 시시콜콜하게. 왜 같이 하루 종일 같은 한 방에 있거든. 아, 맞네. 나 이 생각 못했네.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이 그래. 또 좀 재미가 있었어요 보면서. 근데 또 은중이 엄마는 바쁘잖아요. 맞아요. 바빠요. 지금 우유 배달하시고 이제 생계 책임지고 남편이 없으니까 본인이 육아부터 생계 이런 걸 다 하는데 이 은중의 엄마와의 대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엄마가 항상 뭘 하고 있어. 뭐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빨래 개거나 뭐 가계부 적거나 이러면서 은중이가 뭐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들을 리액션을 엄청 잘해줘요. 맞아요. 엄마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더 좋은 점은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아. 맞아. 막 그 잔소리나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 점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던져요. 진짜? 왜? 너는 왜 그랬는데? 그럼 은중이가 몰라? 생각을 하게 하지. 생각을 하게 해. 근데 상현이는 상현이 어머니는 이제 남들에게 되게 이제 존경받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그 특이 있어요. 가르치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고 예의 있고 항상 어떤 옳은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하고 맞아. 추구해야 된다고 요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은중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은사님이지만 상현이에게는 엄마는 어디 가고 없고 맞아. 선생님과 계속 사는 느낌. 그러네. 참 엄격하시다. 맞아. 딸이 엄마 나 쟤 싫어 미워 그러면 아 그래? 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맞아. 네가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너무 네가 훌륭한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내가 듣는데 너무 숨 막힌 거야. 근데 너무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인 건 알겠지만 엄마로서 필요한 무조건적인 때로는 어떤 포용과 뭐 투정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품 이런 것들은 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네. 맨날 혼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은 상현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죠. 이런 심리적인 거나 행복 지수는 은중이 행복 지수가 더 그쵸. 높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참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뭐 행복 지수 가장 높은 나라 부탄. 근데 지금은 이제 SNS가 맞아. 거기에 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비교. 네, 비교하면서 이제 행복 지수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은중과 상현의 상반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물질적인 상반됨, 정서적 상반됨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정말 재밌네요.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현이 은중이가 자꾸 자기한테 막 피구공도 막 세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나 때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 한 대 때려라고 하면서 리코더를 내밀잖아요. 네, 그 리더십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죠. 네네. 그랬는데 은중은 리코드를 쥐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못 때리잖아요. 왜냐면 이건 나무보다 딱딱해.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못 때려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또 작품 말미에 상현의 시점에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상현이 이때 뭐라고 느끼냐면 아 이런 너를 나는 결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보면서 또 상현도 정말 우월한 유전자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꿰뚫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또 불행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잘 보여도 불행한 거죠. 그쵸. 너무 잘 보이는 거지. 사실 그렇게 안 때리면 에잉 때리지 마. 에휴,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막 이러면서 사실 어린 그 정도 생각해야 그쵸. 되는데 이게 너무 훌륭한 우월한 유전자여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은중과 상현이. 중학생이 됐는데 상현이 전교 1등. 완전히 엄청나게 올백. 네, 올백을 그렇죠. 맞고 넘사벽. 이런 넘사벽이죠. 그리고 뭐 사실 성적이 나와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 올백인데 뭐 당연히 1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은중은 인기녀. 완전히 인기인이죠. 근데 그런 은중을 상현은 조금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수학여행 때 친구들과 이브의 경고, 이브의 경고라는 곡에 맞춰서 춤을 추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다쳐버려서 대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현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은중과 상현이 춤을 추면서 친해집니다. 이후에 또 두 사람은 상현의 오빠 상학이에게 과외 수업도 받는데요. 은중은 그 이전부터 상학이를 천상학이죠. 천상학을 사랑하잖아요. 짝사랑. 근데 상학은 엄청나게 수재이고 공부를 잘하는데 사진학과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진학과에 못 가고 경영학과에 갑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고 멋있는 말만 곤란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좋아하는데 사진이 시간을 채집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보이진 않지만 60분의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를 잡아놓은 거다. 그 시간 동안만은 살아있는 거다. 뭐 이러니까 막 홀딱 반하겠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안 반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게다가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잘생겼더라. 네, 너무 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은중이에게 카메라 다루는 법까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현은 또 오빠 상학이 본인한테는 웃어주지도 않는데 은중이한테는 같이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게다가 엄마는 자기보다 은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은중이를 딸하지 그래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미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상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놀랬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천상학이 뭐가 있다. 계속 뭐가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잖아요. 슬퍼 보였어. 그리고 무슨 사연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 자살을 한 천상학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학이 죽고 나서 상현 가족들은 이사를 갑니다. 또 마침 아버지 사업도 망해서 거의 도망치듯 이사를 가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은중이. 대학을 입학을 해서 그때 이제 카메라 작동하는 법을 상학이한테 배우고 그때 찍은 필름을 인상을 못한 채 갖고 있었잖아요. 인화를 못한 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인화를 하기 위해서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이름이 김상학 그러니까 천상학이 아니라 성이 다른 김상학을 만나잖아요. 상학이 오빠는 영원한 상학이 오빠고 김상학은 상학 선배가 되는 거죠. 네. 오빠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김상학 앞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또 이 김상학은 은중이한테 또 그런 모습에 이상하게 더 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자기 좋아하는데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선배로서 챙겨주는데 이런 것들을 더 자극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이런 여자 처음이야. 뭐 이런 거야. 여튼 뭐 이게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모를 어떤 경계에서 제가 나를 완전히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저러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싶었던 것 같고요. 좀 피하잖아요. 예, 또 맞아요. 아, 피한다라는 걸 이제 느꼈을 때, 그래, 나를 싫어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결국 오해는 풀리고 둘은 결국 연애를 하잖아요. 네, CC가 되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장면들은 또 엄청난 풋풋함을 안겨줘서 청춘 멜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니즈, 청춘 멜로의 니즈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사진 동아리에 신입생으로 상현이가 들어옵니다. 그동안 이제 연락을 못한 거는 아버지 사업도 망했고 여러 가지로 사정도 안 좋아서 그렇게 연락을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현이의 사정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반지하 방에서 화장실도 없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상현이 이때 가난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정말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약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은중이가 살던 옛날 그 단칸방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이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상현이가 겪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설정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입장이 좀 바뀌었죠. 네, 입장이 바뀌었죠. 은중이는 약간 일산 정도의 도시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졸라서 상현이의 또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서 엄마를 졸라서 함께 살 집을 구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삼각관계, 기묘한 관계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사니까 당연히 상학이랑 함께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셋이서 좀 어울리는 날이 많아지는데요. 상현이는 그동안 오빠가 죽고 나서 방 안에만 틀에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하는 거는 오빠가 남긴 노트북에 그 PC통신 비번 찾기. 비번 찾기. 그거를 하고 있었죠. 그냥 어느 날 찾았죠, 비번을. 네. 비번을 찾고 나서 보니까 오맹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상학이 보낸 거죠. 쪽지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당시 그때는 김상학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천상학과 같이 사진 동호회였고 천상학의 본명은 몰랐는데 닉네임인 문희를 알고 지내면서 문희형 하면서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또 하나의 미끼였던 게 그러면 상학이와 상학이가 그런 그치.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생각했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따르는 형 그리고 그 형과 또 유일하게 또 대화를 나누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상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김상학과 좀 절친했던 걸로 세팅을 했길래 둘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둘이 만나다가 군대에 가야 돼서 이렇게 됐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둘이의 어떤 쌍방간에 좋아했다기보다 나는 천상학이 김상학을 사랑했나? 이 생각만 했어. 그러니까 짝사랑.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 생각은 좀 했어요. 네. 세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 생각은 했는데 문희는 망문희의 문이고 오맹달은 오맹달이라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성치 영화를 좋아하는데 주성치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제 출연한 사람들인데 상현은 그렇게 오맹달의 마음속에 오빠가 완전히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뒤에도 오빠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오맹달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오맹달 몰래 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가고 정시회도 가고 오맹달이 다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교를 따라왔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 따라왔는데
아이고야 웃자노 이거. 은중이랑 사귀고 있네. 그쵸. 자기의 짝사랑 대상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아주 지금 모든 삶의 동력, 동기인 존재. 그 둘이 지금 사귀고 있으니 한 발 늦었다. 그치. 네. 그리고 뭐 뺏으려고 한다고 해서 뺏을 수도 없고 뺏어서 뭐 하겠어요 또. 그래서 그냥 마음을 숨기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이제 소개팅남을 만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사람이랑 사귀잖아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많이 안타깝기는 했어요. 한편 오맹달 김상학은 자신이 보낸 쪽지에 대답을 한 사람이 문희가 아니라 천상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현이 오맹달 그러니까 김상학을 통해서 오빠가 친하게 지낸 문지영이라는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계속 일기장에 M이라고 썼었거든요. 그 약간 사랑하는 대상처럼 네. 그 M을 썼었는데 그 M이 문지영의 M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M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M 언니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오빠의 그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천상학은 계속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했고 네. 그런 어떤 천상학을 엄마 아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 시대에서는 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윤현숙이라는 참 존경받는 선생님조차 자기 자식의 여러 면에 대해서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면 만약에 은중이가 남성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성전환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응원할 것 같거든요. 내 자식이 잘 아니면. 모르지만. 근데 이게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성을 잃었죠. 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윤현숙이라는 사람의 인품으로 봐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좀 지났으면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이게 아버지라는 인물이 되게 폭력적이고 천상학을 엄청나게 폭압적으로 밀어붙이죠. 네, 그래서 군대를 보내버리려고 하니까 군대 너무 가기 싫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본인이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가 인식하는 지향하는 성이 다를 때 요즘은 이제 뭐 트랜스젠더로 많이 성전환도 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천상학이라는 인물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겪지 않은 일은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고 저렇게 죽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어쨌든 부모가 인정 안 해주더라도 좀 버티고 나아가서 살면 안 되나? 저렇게 왜 빨리 뭘 결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저 땐 다를 것 같아. 요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런 자기 같은 상황과 사례를 많이 알거나 어떤 뭐 커뮤니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적발, 아우팅 되면 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매장되는 이럴 것 같은 공포가 훨씬 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곧 죽음의 공포와 동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타인이든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 않고서 알 수 없는 미지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그게 죽을 일이야 라고 했던 말을 회수했습니다. 네, 그 문지영한테 그 본인의 여장 그 모습을 이제
들킨다고 해야 되나? 네. 들키게 되잖아요. 그때도 천상학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이제 나는 너한테 아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지영이 오롯이 그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네. 그 천상학의 모습을. 사진도 찍어주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100% 받아주는 문지영한테 정말 그 친밀감을 많이 느꼈던 네. 것 같아요. 오빠의 비밀을 알게 돼서 상현은 자기가 오빠를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열을 하잖아요. 그 숲속에서 오열을 할 때 우리 김상학이 오맹달 김상학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흔들렸다고 보이진 않던데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은중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게 나는 사실 받는다. 나 같으면 받긴 받는다. 이게 지금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니면 지금 좀 받을 수가 없어. 난 받긴 받거든. 그쵸. 근데 전화를 꺼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그 동아리 전시회가 있었고 맞아. 그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 사라진 거지. 그 아무리 이제 급해도 은정이한테 가서 상현이가 제천에 갑자기 갔는데 좀 걱정되는 일이 좀 추측되는 일이 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갔다 와 설명해 줄게. 라고 했거나 아니면 말씀처럼 계속 부재중 전화가 이제 오니까 전화를 받고 야, 내 지금 제천인데 조금만 있다가 전화할게.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뭐 설명을 못해. 이따가 꼭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만 했어도 은중이가 안심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은중이 입장에서는 가장 친했던 상현이가 어릴 때 집이 뭐 이제 어려워져서 야반도주 하듯이 어디로 갔다는 소식조차 모른 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포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뭐 어릴 때도 만약에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안 돌아와. 그러면 나 버리고 어디 간 거 아니야? 라는 아니면 사고 나신 거 아니야? 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재감이 주는 공포가 있을 텐데 내가 모르는 상학 선배의 어떤 모습, 뭐 부재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난무하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어쨌든 뭐 좋은 처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상현이도 같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눈치챘잖아요. 은중이가. 네. 그래서 이게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추리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다 끼워 맞춰봐. 다 맞아 인간관계가. 그래서 그쵸.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죠. 그때 머리가 너무 팽팽 돌아가죠 아주. 그래서 막 못난 짓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 상현이의 일기장을 막 들춰보고 사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지금 뭐 돌았죠 지금. 돌았죠. 네. 진짜 완전히 네. 돌았죠 진짜. 지금 빡 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그렇지 이 여자 남자를 그쵸. 이 연놈을 이것들이 이러면서 완전히 완전히 진짜 빡돈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학이가 돌아왔을 때 너 전화를 껐을 때 넌 이미 선택한 거야. 그쵸.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들어보지 얘기. 나도 좀 들어보지.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은중이 네가 이미 전화가 꺼졌을 때 네가 먼저 선택했어. 이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학이가 그렇게 이제 계속 은중이가 추궁을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실토를 해요. 나 좀 흔들렸다고. 내가 그래서 저 말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정말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려놓는 말이잖아요. 그치. 무슨 자신감이야. 그러니까요. 나 흔들렸지만 돌아왔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아니더라도 지나친 솔직함. 누굴 위한 솔직함? 화이트 라이즈. 하얀 거짓말 필요하거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솔직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그치.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그 말 안 하면 돼. 그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솔직했죠. 너무 추궁하니까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어. 나 사실 왜냐면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 맞아. 은중이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는 질문의 수준이 높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어떤 내가 하는 말에 자기 모순을 너무 잘 짚어. 왜 전화기를 껐어? 맞아. 아니, 그래서 이 헤어지는 장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좀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은중이도 그렇게 좀 기다리고, 좀 살펴주고, 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칼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레짐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짐작은 짐작일 뿐이야. 사실이 그쵸.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그 질투가 추리 능력을 엄청 상승시키는 것처럼. 그쵸. 네. 다들 셜록 홈즈야. 그래서 좀 뭐 동감도 되면서 참 못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는 그 불안한 시간, 부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주 이것은 이제 되돌아온다. 크게 되돌아온다. 그러니 빨리 전화 받고 나 지금 제천이야. 맞아. 빨리 이걸 커트해줘야 되는데 부재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맞아. 사이에 은중이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한 거죠.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상하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마련해놨잖아요. 상현이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은중이한테 얘기하겠다고 절대로 은중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은중이랑 자기는 연인 관계잖아. 그렇죠. 누굴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상현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말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 누구와의 의리가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 네, 그래서 둘은 안타깝게 헤어지고요. 네. 그리고 은중은 이때 이렇게 되니까 상현이의 얼굴도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같이 살던 집을 정리하려고 하죠. 휴학을 하고. 근데 내가 월세는 낼 거야. 그러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주잖아요. 입금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현은 또 이게 좋게 헤어졌으면 은중이한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일로 정말 은중이가 휴학을 하고 뭐 연수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이거 계약 기간까지는 너 여기 있어. 내가 그건 낼게 라고 했으면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때문에 헤어진 거를 알고 있잖아요. 상학이랑 헤어진 네. 거를. 그랬을 때 은중이가 이렇게 꼬박꼬박 월세를 주는 게 좀 마음이 뭐 돌덩이를 계속 하나씩 얻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불편하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받아야죠. 뭐 그쵸. 준다는데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뭐 준다는데 받아야지. 뭐 그래 그건 네 선택이다. 그런데 그 나중에 언젠가는 또 그만큼 뭐 상응하는 내가 뭐 보답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또 좋았을 것 같지만 굉장히 이걸 자존심 상해 하죠. 맞아. 자존심 상해 하죠. 근데 또 이 와중에 상현의 엄마 윤현숙이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현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은중이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은중이 마침 영화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 전원을 고민하다가 꺼버리잖아요. 근데 또 상현이 한 번 더 전화를 하더니 전화가 꺼져 있으니까 막 오열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한 번 안 받았다고. 또 오해가 쌓이는 거지. 근데 또 은중이는 콜백을 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미 좀 서로 관계가 틀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어머니의 부고라는 걸 알면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아마 좀 대처를 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이후에 문자로도 남기지 않았기 않았어요. 때문에 네, 그때의 일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둘이 마음이 이제 많이 약해졌고 앙심도 많이 올라왔던 상현이 집을 빼서 보증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둘이 또 크게 한바탕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상현이가 은중이에게 넌 뭐가 그렇게 너그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의 일기장 훔쳐봐 놓고 사람 마음 갖고 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나는 상현이가 그깟 남자애 하나가 뭐라고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깟 남자애 하나가 뭐라고 저래?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점에 나니까 와닿았는데 내가 그런 상황, 그 남자애가 그깟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은중이에게는 상현이보다 상학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네. 자기 입장에서 그러길 바라는 그냥 어떤 바람 같은 거고. 네. 여튼 뭐 이렇게 둘은 또 절교를 하고 또 시간은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30대가 됩니다. 이제 은중과 상현, 상학까지 다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은중과 상현은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 상학은 촬영 감독인데요. 자, 운명의 장난이 정말 심합니다. 세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은중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그 함께 준비했던 감독이 잘리면서 새로운 감독이 옵니다. 그 새로운 감독이 공동 프로듀서로 상현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 와중에 상학이도 촬영 감독으로 들어오는데요. 상학은 다시 만난 은중이에게 마음이 다시 쏠리고 상현은 17살 때부터 좋아했던 상학이에게 연정이 깊어집니다. 슬픔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건데요. 이때 상현이가 용기를 내서 그 김상학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네, 대차게 차이죠. 대차게 차이죠. 정말 처절하게 차이잖아요. 네. 와, 근데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정리를 당해봐야 정신을 좀 차리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현이 은중한테 울고 불면서 선배하고 사귀지 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직 애기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은중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상현이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이제 다른 뭐 그때 카이스트 대학생이었나요? 랑 또 이제 사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누구에게 끌림을 느꼈던 건 상학 선배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스스로도 의미 부여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로 인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너만이 나를 이렇게 잘 또 살게 하는 동력이고 맞아요. 계속 의미 부여하고 시간이 쌓이고 뭐 또 이제 오빠랑 친오빠랑 또 관계가 운명이 있고. 이인이고 또 관계도 있고 맞아. 하니 오빠랑 잘 지냈고. 운명의 상대 그리고 이만큼의 어떤 도파민적 존재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그 시절마다 무슨 쪽지를 보내서 너를 불태우지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나를 살게 해준 건 맞아. 그렇죠. 그러니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학 선배에 대한 집착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끝까지 했잖아요. 상현은 진짜 끝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학에 대한 마음은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상현이 자신의 아빠가 은중이에게 100만 원을 삥 뜯어갔다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러면서 상현이 은중에게 넌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제 사실 들키고 싶지 않은 걸 계속 이제 은중이한테 들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계속 열받아서 상현은 프로듀서 일을 또 그만두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해서 은중이 진행하던 청춘 멜로라는 프로젝트를 훔쳐서 제작사 제비라는 영화사 제비죠. 네. 영화사 제비라는 제작사를 차리는데요.
수완이 좋아요. 예, 그 수완이 좋죠. 투자를 받아서 100억 네. 투자 받아서. 그리고 그 영화사는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상현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네. 내가 봤을 때 우월한 유전자야 진짜. 네. 공부도 잘했지만 뭐든 그 뭐 PD 일할 때도 은중이가 한 예산서를 은중이가 일주일 꼬박 걸려서 열심히 짠 예산서였는데 상현이가 몇 시간 보고 고칠 점을 수정 사항을 말을 네. 하잖아요. 예전에 그 사진 동아리 대학생 맞다. 때도 사진 인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냥 사실 뭐 천재라기보다는 그만큼 애쓰잖아요. 맞아요. 밤을 새고 밤을 새고. 아마 예산서를 몇 시간 만에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될 때까지 엄청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맞아요. 느껴졌어요. 맞아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네. 이끄니까요. 그냥 된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쟤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얻은 것은 아닐 거다. 맞아요. 네. 네. 이때 또 상현이 그 은중에게 기획료로 3천만 원은 줄게 이러면서 계약서를 주잖아요. 네. 근데 은중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면서 그냥 도둑년으로 남아. 네, 와, 뼈 저한테는 때리더라. 최고의 대사. 네.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냥 도둑년으로 살아. 돈 안 받을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싫다. 그래서 너는 어떤 성공을 하든지 영원한 도둑년이다. 그리고 누가 널 끝내 받아주겠니? 라는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자신이 지금 나름 투자 받고 이제 영화사 대표도 되고 일명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뭐 출세하고 돈을 번들 너의 본성은 그냥 도둑년이고 그 도둑년이라는 본성 위에서 지어진 그 모래성 같은 성공이 뭐 글쎄 난 하나도 안 부러운데 같은 거잖아요. 그 폄하. 그러니까 어떻게 쌓아 올린들 그건 도둑년의 집이야. 네, 정말 뼈 때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둘은 다시 절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은중이는 영화판을 떠나서 드라마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영화는 다시 초반부로 영화가 아니구나. 드라마가 초반부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상현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은중에게 감사를 보내고 다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엄마랑 오빠에게는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살아있으니까 은중이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상현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은중의 기획을 또 훔쳤다고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은중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잖아요. 조금 흔들리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시한부가 되고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기보다 잘 됐을 때 오히려 성공의 정점을 찍었거나 그 전이더라도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좋죠.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과의 효과, 진정성은 있는 건데 이따기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곧 뭐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인생의 이제 막바지에서 그런 얘기, 사과하는 것들이 이게 좀 받기도 안 받기도 저는 좀 기분이 안 묘할 것 좋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사과를 내가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그쵸. 너 잘 될 때 사과할 생각은 왜 없었냐. 그쵸. 은중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맞아. 옛날에 친구였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시한부인데 사과 받아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사과 안 받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그런 공개적인 그러네. 고백과 고백과 사과가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꾸 몰아붙여 또 그러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때 상현이가 은중이를 참 좋아했다고 하면서 은중이처럼 나는 사랑받지도 못했고 아낌없이 줄 줄도
아낌없이 받을 줄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은중이가 미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중이가 엄마하고 이제 상현이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는 건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거고 미워하는 건 생각이 나서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야, 애증이죠 지금. 지금 애증이죠. 좋아하면서도 밉고. 근데 뭐 꼭 뭐 싫어한다, 미워한다 말의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맞아요. 계속 떠오른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꾸 생각나니까 힘들잖아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은중은 상현의 그 스위스 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때 상현이가 은중이에게 오빠처럼 산속에서 외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엄마처럼 고통에 부서지지도 않으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저는 자기의 어떤 마지막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은중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빌드업을 했잖아요. 시상식에서의 이제 수상소감부터 앞서서 뭐 이제 돈으로도 유혹해보고 130억. 와. 이제 사과 그게 안 네. 되니까 만약에 그때 오케이 했으면 스위스행 빨리 가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계속 이제 무용지물되고 이제 진정한 사과만이 은중이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해묵은 감정들이 좀 해소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누군가로부터 끝까지 미움받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속상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또 물론 자기가 죽고 나서 뭐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이 뭐 나눠지는 것보다 은중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되거든요. 네. 그만큼 나한테 너가 중요했어 라는 것들을 이제 선물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 돌고 돌아 여러 가지 이제 노력 끝에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은중이가 그 조력 사망을 함께 동행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락사 당일날이 되었는데 상현이 또 상현이 상현을 하죠. 안락사 이제 당일날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제 넌 여기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충이 또 반대로 말하지 말고 같이 가달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상현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은중이 그때 얘기했는지 나중에 내레이션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생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여운이 큰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국 땅에 가서 그렇게 이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뭐 좀 씁쓸하기도 하고 본인을 이제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기억하고 함께 해주고 그런 순간을 또 은중이 해줘서 참 감사하고 또 잘 마무리했다는 어떤 안도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은중이가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의 마지막을 또 함께 기꺼이 좀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이 우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리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랑은 우정 같기도 하고 어떤 우정은 사랑 같기도 하다. 어디 이제 어떤 책에 나오는 문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양과 이제 속성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들의 관계가 사랑 같기도 하고 우정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 이제 막 뭐 손편지도 쓰고 이제 손잡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1시간씩 전화하고 전화도 뭐 하루 종일 하고 그러면서 또 보고 싶고 빨리 만나서 오늘 내가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자들은 손잡고 뭐 화장실 아. 잘 안 가니까. 아, 네네. 근데 보통 여자들은 같이 화장실도 가고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연인의 사이도 같이 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말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속성이 좀 닮았다. 그만큼 마음이 크니까 밉기도 한 거고 질투도 하는 거고.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질투심이 올라오네? 라는 게 나보다 어떤 뭐 뛰어난 존재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만 바라보지 않아도 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분명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큰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뭐 부모, 친구, 연인 이들이 너무 중요하고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누굴 만나느냐가 한 겹 한 겹 쌓여서 결국 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모든 인간관계는 연애 관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그다음에 친구 뭐 직장 동료 다 저는 이게 밀당도 그 안에서 존재하고 서로 약간 시기 질투 삐짐 그다음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더 이쁨 받고 싶고 근데 이것들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정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쌤 좀 이렇게 이런 관계의 바운더리가 명확한 편이시잖아요. 저 관계 바운더리 선이 좀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느껴졌는데. 그건 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벽을 치죠 제가. 그것만 제가 인상이 네,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죠. 네. 제가 아예 그냥 여기까지. 그렇죠. 딱 입구가 이렇게 네. 막혀 있잖아요. 네, 높아요 벽이. 못 그쵸. 넘어와요. 네. 전 입구는 항상 열려 있는데 네, 빨리 닫히기도 하고요. 네, 제 입구를 잘 안 열시죠. 잘 안 여는데 열면 이제 가둬버리죠. 가두리 스타일. 네, 가두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간다고 하면 내보내드립니다. 예, 내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좀 물 흐르듯이 오면 그냥 오고 이제 가면 가고 이런 것들을 막 억지로 어떻게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제 저도 미친 짓 많이 한 것 같네요. 못난 짓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집착, 뭐 매달림, 뭐 질투. 예,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 혼자 엄청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왜 알죠? 엄청 깊이 부끄러운 거. 근데 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은 내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이불킥이야라고 하지만 제가 막상 들어보면 누구나 하는 뭐 그런 정도. 내가 다 얘기 안 했겠지. 참아할 수 없었던. 네, 다 얘기 못 했겠죠. 네, 그랬겠죠. 네. 쌤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효블리는 뭐 상현과 은중 중에 누구한테 더 감정이입을 했나요? 둘 다 감정이입.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누군가와 닮아 있거나 더 유사한 경험을 했거나 이런 관점은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둘 다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상현처럼 막 이렇게 당당하고 때론 직설적이고 좀 자기 위주의 생각과 막 이런 사람 또 좀 힘들어하고 또 은중이처럼 너무 단호하거나 마음이 따뜻하긴 한데 한번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완전 칼차단이잖아요. 칼차단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지인들이 이 사람 주변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잘 튕겨져도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더 유연해졌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좀 못날 때도 있고 좀 잘날 때도 있고 그쵸. 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삶의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함께 가려면 좀 그런 못난 순간 시기를 좀 견뎌주기도 하고 좀 이제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 에이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좀 서로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관계가 되게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잘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너무 좀 급하고 얄짤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게 잘 있어서 알겠다. 이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압축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사이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압축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때에 오는 안타까움과 성급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겪고 무수히 많이 손절하고 무수히 많이 손절 당했을 거고 원래 손절이 좀 스킬업 된 사람들은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게 손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훌륭하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제 관심 밖으로 와. 나가는 것이 스킬 짱이다. 현대적인 손절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급작스러운 손절을 하고 당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고 좀 재밌게 봤던 네, 요소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상현이 많이 안쓰러운 부분이 많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는데 또 은중의 마음도 좀 너무 잘 아는 마음인 것 같고. 그렇죠. 표현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압득이 돼. 맞아요. 다른 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누구한테 나는 은중이었고 또 누구한테 나는 상현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딱 한 모습은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둘도 어릴 때 상황과 좀 커서의 상황과 마지막 상황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막 한 길로 쭉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빽할 때도 맞아. 있고 지하로 갈 때도 있고 지하로 갈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제 겪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실에서는 그래도 사실 이렇게 주인공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니까 그 드라마가 팔리고 소설도 팔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인물들의 조연들이 있잖아요. 네. 조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악역들도 있고 이제 요즘은 악역이 막 뚜렷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현실에 있는 저 악역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소설은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안 읽는 걸까 드라마를 안 보는 걸까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에 나는 그냥 조연인데 그래도 그 조연이라도 나는 누구인가에게는 상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은중이었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 굉장한 덕목으로 미덕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삶에서도 조연으로 스스로 포지셔닝하면서 네. 좀 세상 속에 나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해석이 좋은데요.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개인주의 문화권 뭐 서양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변부를 이제 내가 중심이고 이제 주변을 다 주변부로 보는 게 있어서 개인의 고유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생각을 하는 좀 차이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근데 누가 더 행복할까 굳이 이제 따지면 저는 이제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자기 고유성과 정체성을 이제 잘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체리 쌤 같은 경우도 인생의 주인공이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네. 모두가 은중과 상현인 거죠. 그쵸. 내 네. 중심으로 누가 나쁜 년, 누가 좋은 사람, 누가 은인, 누가 나에게 이제 악역 이런 것들을 세팅해도 괜찮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던져도 될까요?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네. 하시면서 또 생각나는 거 네. 있으면. 네. 그 상현처럼 오랜 친구가 이렇게 조력 사망 동행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냐의 문제겠죠.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제 상현과 같은 어떤 오랜 네. 친구. 근데 상현이가 나한테 연락을 이렇게 십수년 만에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이것도 아까 이제 천상학 그 오빠의 삶을 내가 살아보지 않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좀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은중이의 삶을 살았고 좀 상현이라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의 이제 요청이 있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죽을 때 돼서 연락을 한다고 이게 또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조금 여러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누군가가 죽는 걸 좀 가까이에서 자세히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연말에 그 한 10년 넘게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뭐 좀 이제 사후 경직하고 이제 숨이 멈추고 사후 경직하고 이제 이후에 화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 보니까 내가 막 생각하고 이제 막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좀 그런 경험이 하나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꺼지고 그 온기가 사라지고 이제 몸이 굳고 이런 어떤 좀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는 해서 뭐 단순히 쉽지 않아 이런 것보다는 이 맥락 이게 좀 약간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그런 걸 요청하는 이유,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 우리가 그런 어떤 지나온 과거들의 역사 이런 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장례 지도사도 아니고 그 뭐라 해야지 이제 호스피스 간호사도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해줄 만큼의 납득 스스로 충분한 어떤 우러나는 마음이 네. 핵심이 아닌가.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은중이도 사실 결정하는데 쉽지가 않았고 그 김고은 배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동행을 한 후에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혼자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은중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였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회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상현이 이 친구는 이렇게 김고은 배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상현이 원하는 모습으로 작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상현이 여행 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연기를 할 때 둘이서 이제 스위스에서 여행하듯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많이 힘들었대요. 왜냐면 그냥 차라리 울고불고 쏟아내면 연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는 어떤 과정을 그렇게 겪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신의 20일 기자가 김고은 배우하고 이 박지연 배우한테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둘 다 힘들겠지만 가겠다라고 대답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유쾌한 일도 함께 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맞아. 들어서 막 이렇게 되게 친했어 옛날에. 근데 이제 십수년 만에 연락
왔어. 음. 청첩장을 보내. 그것도 내가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경사도 내가 초대가 갑자기 됐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고 좀 침울할 수도 있고, 좀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동요될 수 있잖아요. 좀 맞아요. 약간 이제 감정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음. 좀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을 일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에 함께 있을 때 또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내가 그런 기꺼이 침울한 좀 그 상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니면은 좀 쉽게 생각했다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이게 또 막상 그렇게 임종을 하게 네. 되면 네,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어서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음,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좀 잘 정리된 결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신의 20일 그 인터뷰 두 배우 인터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참 배우들도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신의 20일 인터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좀 남은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럼 안녕. 네. 때론 뜨거운 눈물로 때론 크게 웃으며 한숨도 날려버리자.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프리토킹